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을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만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의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남편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쓴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있었죠. 옆에서 남편이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못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시모의 눈치는 점점 더 저를 지치게 만들었죠. 저도 전혀 알지 못했었고 남편과 결혼 이후 알게 된 거라 많이 당황스러워 했었는데 처음엔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손주를 안아보실 수 없는 아쉬움보다 제가 힘들어하는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위에서도 듣는 얘기와 보시는 게 있으셔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말은 안 하셨지만 시모도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지인분이 손주를 또 보셨는지 시모에게 자랑을 하며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워낙 눈치 없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는데 시모의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렸고 결국 동네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모의 곁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동서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서러우셨죠? 제가 서둘러 준비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만 바라보고 사시면 되잖아요. 손주 순풍순풍 낳아드릴 테니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고맙다. 나도 그동안 말은 안 했었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라도 할라치면 죄다 핸드폰 꺼내서 자기 손주 자랑하는데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던지 결국 내 유일한 낙이었던 모임도 갈 수가 없겠더라고. 얼마 전엔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까지 받아왔었다. 그나들은 왜 저런 하자가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세아가 네가 시애미 한 좀 풀어줘라. 한 5은 낳아야 하지 않겠니? 나도 자랑 좀 해보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손주만 안겨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도록 하마.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걸 전부 다 주실 거예요? 그럼 서둘러 준비해야 되겠어요. 너는 뭘 그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가서 과일이라도 좀 내오지 않고. 그네 너 얼굴 보는 것도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지긋지긋하다. 애도 못 가지는 몸으로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데려갔으면 다른 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 집안일 밀렸으니까 빨리 좀 하고 설거지 청소 싹 다 하거라. 나한테 큰소리 칠 자격 없는 거 잘 알지? 군소리 말고 퍼뜩 움직여.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시모의 차별과 막말을 받게 되니 너무 서러웠어요. 남들은 뭐라도 시도해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주기가 찾아왔었는데 매달 새롭게 생성되는 난자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주기에 난자가 죽게 되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험관으로 한다 한들 정상적인 아이가 낳을 수 없다고 병원에서도 판단했었고 저희도 세상 밖에 나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의사분들도 권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입양 쪽을 알아보라며 다른 방법을 알려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시모도 처음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의 영향이 크게 왔는지 우울증도 찾아오셨었죠. 전부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웠었는데 결국 시모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저도 덩달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동서는 시모에게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되어드리고 있었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으니 서둘러 손주를 안겨드리길 원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 시모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함께 모였을 때 안 좋은 말을 했던 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주말에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저에게 했던 말들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리게 되었고 남편과 주말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어요. 워낙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시는 성격이시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셔서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한참 전에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시모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항상 딸처럼 대해드렸었죠. 시모와 함께 해온 10년이 쉽게 깨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시댁에 발을 들이면서 전에 있던 안 좋은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기로 했었어요. 내가 너희들만 부른 이유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서운해 할까봐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나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은주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10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동안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없었던 시미 심정도 이해해 줘야지. 어찌됐든 오늘 이후로 안 좋았던 감정 다 털어버리도록 하자.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더라고. 저녁에 눈을 붙일 때나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 큰아들과 막내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세상 떠난 너희 아빠의 자리를 대신 해줬었는데 지금은 둘 다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리고 살다 보니 최근 들어서 너희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괜히 눈물도 나고 우울증 약은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삶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시모는 혼자서 지내시는 게 많이 힘이 드셨는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셨어요. 웬만해선 저희가 걱정하는 걸 싫어하셔서 말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만큼은 본인이 현재 얼마나 힘드신지 털어놓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 또한 기분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홀로 계실 시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 함께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결혼 초기 때 도련님이 해외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홀로 집에서 생활하시는 걸 적응하지 못하셨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1년 정도를 시댁에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좋아해 주셨고 저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결정하게 된 거였어요.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우울증이라도 없어지시면 괜찮으실까 싶어 당분간 큰일 아니면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생각을 시모에게 전달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목소리 톤 자체가 바뀌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돌아오는 주말 간단하게 짐을 싸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아졌고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비록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가족의 평화가 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집안일과 시모와 시간을 보내드리는 건 저인데 되려 동서와 연락하는 시간이 많으셨고 동서에게 전화가 오면 기분이 한껏 업되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왠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채워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생각했었어요. 동서는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의 기대와 시선은 전부 동서에게 꽂혀 있었죠. 은주야, 내가 말한 방은 정리가 다 끝난 거야? 먼지 하나 없이 청소는 깔끔하게 마무리했지? 지금쯤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저기 방은 갑자기 왜 정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유도 모르고 일단 청소를 하긴 했는데 누가 오기로 했어요? 때마침 왔네. 뭐하고 있어? 얼른 가서 현관문 열지 않고. 막내네 왔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많이 못 드렸는데 서운하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선물 사왔어요. 형님이 그동안 어머님 곁에서 기분 맞춰주시고 계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 있으려고요. 얼마 전에 회사 일 그만두고 아이 가지려 준비 중에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려고요. 형님,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림 배울게요. 그건 채연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큰애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아이 가지는 데만 노력하거라. 올해는 좋은 소식 들려줘야지. 그렇잖아도 너희가 앞으로 생활하게 될 방을 정리해놨으니 거기서 지내면 될 거야. 뭐하고 있어? 은준이가 짐 좀 들어주고 청소한 방으로 안내해줘야지. 제가 요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상당히 굶주다니까. 확실히 저번보단 살이 좀 올라오신 것 같긴 해요.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셨나 보다. 저도 여기서 지내면 금세 몸 좋아지겠어요. 끝도 없이 들어오는 많은 짐들을 보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죠. 정신없이 짐을 전달받은 뒤 방을 안내해줬는데
동서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이 툭 튀어나와선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더니 시모가 저에게 오셔선 하시는 말씀이 남편과 함께 쓰고 있는 저희 방을 빼달라는 거였네요. 너희는 둘이서 생활하는데 앞으로 우리 막내 며느리는 아이도 생길 거 아니니? 그러니 방을 바꿔야 쓰겄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채연아,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이해해주렴. 요즘 몸이 하도 좋지 않아서 사소한 것까지 전부 챙길 수가 없었어. 지금 바꾸면 되니까 우린 거실에서 과일이나 먹으며 그동안 못했던 대화나 좀 풀어보도록 하자. 은주야, 일단 너희 방에 있는 짐을 옮기기 전에 어제 사온 과일 좀 내오거라.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될 몸이니까 이쁘고 싱싱한 걸로 골라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채연이도 왔으니까 밖에서 외식이나 하자꾸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잖아도 요즘에 입맛이 없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매운 게 너무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죄송한데요. 제가 차를 오랫동안 타고 와서 그런지 약간 멀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동서의 손을 잡더니 먼 길 오는데 고생했다며 쉬고 있으라면서 저보고 서둘러 과일 내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한층 밝아진 분위기 망치는 것보다 제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과일 내드렸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도련님은 일이 바쁜지 짐을 옮기다가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멀뚱히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동서와 눈이 마주쳤고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 하자 갑자기 피곤한 척 시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짐 정리를 빨리 해주면 좋겠다고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결국 혼자서 저희가 쓰던 방에 있던 짐들을 전부 작은 방으로 옮겼고 동서가 가지고 온 짐을 큰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세요. 덕분에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일이 하도 바빠서 전화가 불이 날 정도라니까요. 고생하셨으니 자리에 앉으셔서 과일 좀 드세요. 형은 언제 온대요? 잠깐만, 앉지 말고 집에 있는 것들로 음식 좀 해보거라. 어제 장 봐왔잖아. 그걸로 저녁 준비하면 되겠다. 네? 아까는 나가서 외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련님이 올지 몰라서 장 봐온 것도 양이 적은 편이에요. 너는 먹는 것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있는 것들로 최대한 다 꺼내서 만들어봐라. 막내 채연이가 집밥이 그리웠단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외식하자는 걸 거부하겠니? 시간 늦어지기 전에 어서 서둘러 저녁 준비해라. 형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집안 살림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날부터 양손 걷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까지만 대접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형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네? 동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얄미웠고 저도 모르게 시모 옆에 찰싹 붙어있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옆에 있어도 첫날이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꾹 눌러 참았어요. 그렇게 혼자 정신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도련님이 짐 싸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10년을 함께 해와서 표정만 봐도 딱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들어왔던 현관 쪽으로 다시 나가더니 잠시 뒤 차 안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왔습니다.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남편의 모습에 온 가족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적이 흘렀는데 도련님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잡아먹을 듯 달려들었어요. 형,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화가 나선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몰라서 물어? 너희들 개념이 없어?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형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다들 여기 앉아서 과일 까먹으며 수다 떨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때 너희 형수는 지금 주방에서 땀을 비우듯 흘리며 음식을 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 재수씨, 집안에서 오냐오냐 자랐을지 몰라도 여기도 엄연한 룰이 있고 눈치껏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구렁이처럼 우리 어머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온갖 애교 떨며 이리저리 빠질 생각이면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부탁한 건데 네가 왜 설치고 난리야? 막내 며느리가 아이 계획을 가지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건데 문제 있어? 그리고 큰애가 오늘은 할 수 있는 거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이렇게 험악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거라. 은주가 지금 주방에서 혼자 많은 음식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재수씨가 할 줄 몰라도 주방의 고개는 내밀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짐은 뭐고 우리 짐은 왜 다 빠져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여기 와서 지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봐도 알겠네. 은주가 들어와서 집안 살림 다 해주니까 어머니께서 재수씨 불러드린 거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일부러 바닥을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임신하면 옆에서 수발 틀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미리 계획한 거 아니냐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밖으로 빼놓은 짐을 전부 차에 옮겨 실었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제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를 달라는 손짓에 건네주자 받는 순간 동서의 얼굴에 던지면서 배고프면 본인들이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소리를 치곤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시모도 인형 끈자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도련님과 동서에게도 아무런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건
동서의 잘못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남편도 참다 터진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시모도 그렇고 동선에도 각자 기분 상한 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동선애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었거든요. 정상적이라면 분명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쪽 사정 신경 쓰지 말라며 집에서도 처리 못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5년 만에 도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말해. 우리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야? 형, 아무래도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와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그동안 엄마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바지에 실수를 하셨더라고. 병원 가기에도 무서워서 형한테 먼저 전화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치매가 오신 것 같은데 계속 오락가락 하셔. 우리가 그때 안 좋게 등을 돌렸지만 이건 별개의 일이잖아. 엄마가 자꾸 헛소리도 하시는데 요양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야.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서 지내고 있어. 도련님이 전화 온 이유는 시모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어요. 치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고 남편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또 명절날이었습니다. 명절 이후에 가려 했는데 도련님이 워낙 불안한 목소리로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길래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눈앞에 펼쳐진 건 경악할 정도로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네요. 도련님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시모를 따라다니며 말리고 있었고 동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했던 건지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현장이었죠. 이런 와중에 저희가 왔는데도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동서의 행동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았는지 무시를 했고 저도 남편을 따라 시모한테 다가갔어요. 내가 형한테 연락을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형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차마 연락을 할 수 없겠더라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려 했는데 치매라는 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네. 재현이도 처음엔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포기 상태야. 집안을 보면 알겠지만 치고도 끝이 없어. 전부 다 던져버리시고 볼 일도 아무데나 막 보신다니까. 그러다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는데 그것도 어쩌다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형이랑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하게 됐어. 엄마가 대화하는 방법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 자기야, 이제 불렀으니까 그만 가자.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이제 볼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삶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형님이
앞으로 어머님 돌보세요. 이건 인연 끊는 거랑 다른 문제인 거 아시죠? 아주버님이 장남이면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저희는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예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남편은 동서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주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에게 정리할 필요 없다면서 잠시 뒤 집안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올 거라며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집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난장판이 되었을 때 집 청소해주는 업체를 불러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느낀 건 동서는 시모가 근처에만 와도 피해 다니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계속해서 도련님한테 우리는 필요한 걸 얻었으니 그만 가자고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서가 계속해서 도련님한테 보채기 시작하자 남편이 화를 내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며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도련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차피 밝혀지게 될 거니까 이제 와서 털어놓는 건 아니고? 글쎄 아니라니까. 형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집을 뛰쳐나간 뒤에 엄마가 형이랑 인연 끊겠다며 나눠주겠다던 재산을 우리한테 상속해 준 거라고. 이거 봐봐. 엄마가 직접 작성하신 상속 문서야. 혹시라도 형이 나에게 넘어간 재산을 탐내할까봐 이런 것까지 작성하셨어.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돌봐드린 거라고.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은 50억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전부 떠밀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정작 너는 얻을 거 얻었으니 모시기 귀찮은 거고, 그 50억 전부를 네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한 틈을 타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50억을 가로챈 다음 모든 게 끝이 나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진 엄마를 나에게 넘긴 거잖아.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50억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나한테 확인을 시켜줘봐. 지금 상태로 네가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 같다. 통장 가지고 와보라고. 지금 없어. 사업하려고 투자해 놓은 상태야. 돈이 있을 때 불려놔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받자마자 투자했지.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동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개념 없는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시키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접시를 발로 밀더니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며 주방에 가서 출출하니까 음식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안 좋은 분위기에 하고 말았던 거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테이블에 있는 접시를 가지고 일단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접시 위에 그동안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둬서 썩어 빠진 냄새나는 음식물을 전부 부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동서의 얼굴에 엎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의자에 걸쳐있던 시모의 겉옷에 작고 네모난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뭔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펼쳐서 읽어보는 순간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시댁집을 떠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치매가 심각해지기 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고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벗어나 그대로 동서에게 달려가 음식물이 담겨있던 접시를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동서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테이블에 올려놓은 접시 위로 그동안 시모가 깨알의 글씨로 작성했던 비망록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야? 어디서 났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데? 너랑 재수씨,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있는 거야?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 나는 지금 그걸 읽고 이가 갈릴 정도라고. 동서는 몰라도 어떻게 도련님이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치매인 걸 알게 된 순간 바로 계획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어머님이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때 도련님과 동서가 50억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도련님과 동서가 어머님한테 해선 안 될 짓들을 하면서 50억을 빼앗았고 마지막에 동서가 한 말에 상처가 깊으셨는지 적어두기까지 하셨네. 어차피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전부 기억 못할 거라고, 치매가 왔으니 금세 잊어버릴 거라고 도련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나 봐. 이게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읽어봐봐. 자신이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후회한다고 내용이 적혀 있어. 너무 미안해서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 어머님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고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런데 도련님과 동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어머님의 재산을 가로채고 이젠 우리한테 병들어버린 어머님을 떠넘기려 해? 당신들은 평생을 콩밥 먹어야 되겠다. 남편은 시모가 적은 비망록을 읽어보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걸 뒤늦게 알게 돼서 남편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이라도 시댁에 찾아와 봤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련님과 동서는 치매인 시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죄를 물어 징역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성 치매를 앓고 계셔서 더 이상 저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전에 도련님과 동서를 만나러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막말을 퍼부었고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치매 노인이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는 돈 불려보겠다며 가져간 건데 그거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도련님과 동서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평생 그곳에서 썩게 만들고 싶었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분명 출소하는 날 저희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분명 다시 나왔을 때 상속 재산 분할로 법적 싸움이 예상되지만 그 이상의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까봐 그게 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딪혀서 저희가 받고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